안녕하십니까. K라디오 청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백강령입니다. 오늘도 박선미 부장, 이경호 부장 모시고 백강령의 이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박 부장님,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은 계엄령 후폭풍, 한국은 안전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계엄령 후폭풍으로 한국이 안전하지 않은 국가처럼 돼버렸는데요.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4일 또 5일 오늘까지도 정치권은 매우 시끄러웠지만 사실 우리들의 일상은 그대로 진행됐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계엄령을 처음 겪어봤는데요. 계엄령 선포 당시에는 막연한 공포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포감이란 뭐 정치적 혼란 이런 거를 일단 좀 배제하고 얘기하면 과거 우리나라 계엄령 역사를 볼 때 무장한 군인들이 거리마다 막 배치되고 국민들과 충돌하고 이런 그림들을 생각했는데요. 빨리 해제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4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전날과 사실 큰 차이는 없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은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에디터는 과거 계엄령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제가 60년대 말에 태어나서 2번 계엄을 경험했는데, 첫 번째 경험이 10월 유신 이때 이제 79년에 부마항쟁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산 지역에 계엄령이 내렸다가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는 사건으로 이게 이제 전국으로 계엄이 확대가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날 학교에 갔는데 반 친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도대체 왜 우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근데 왜 안 우냐?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 이게 왜 울어야 될까 하고 한참 고민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얘기하죠. 영화도 나왔는데 80년대 5.17 계엄이 있었고 그 이후에 5.18 광주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도 기억이 나고,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쯤 저희 아버지가 무슨 그 요시찰 인물 이런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아버지는 도망치셨고 경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안기부 그쪽 그 요원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현관에서 신발을 안 벗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저 사람들은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는데 신발을 안 벗고 들어올까?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오래 이렇게 남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계엄은 좀 이렇게 쇠, 총, 피, 굉장히 그런 무섭고 그다음에 막 분노하게 되고 그런 계엄이었는데, 사실 저는 엊그제 일어난 계엄은 이렇게 보면서 개그 같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계엄, 그러니까 저쪽에서 야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럼 안 할게,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엄을 겪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계엄을 그렇게 어렵고 무섭게 보지 않고 캐주얼하게 웃기는 일 뭐 이런 정도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이 역시 우리는 익숙해져가지고 남북 분단 상황을 일상생활의 위협으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한국에 온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남북 분단 상황에 더해서 계엄령까지 선포됐다. 이러면 상당히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일 수 있지 않냐 하는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좀 들면요. 10년 전인 2014년 태국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했었어요. 당시 제 기억으로는 5월경이었는데 그때 태국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지 이틀 만에 쿠데타를 선언했고요. 우리 외교부가 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 여행 유의에서 2단계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했어요. 저도 그때 휴가 계획을 세울 당시였는데 태국 군인들이 거리에 있는 그 외신 사진들을 보고 여기 가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해서 계획에서 제외했었어요. 당시 태국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서 태국행 항공권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항공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계엄령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의 한국 여행 권고 수준을 가장 낮은 기존의 1단계로 유지해둔 상태지만 미 대사관이 지난 4일 오전 영문 웹사이트 내에서 적색과 붉은색 배너로 경보, 얼러트 이렇게 띄워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 있으니 시위 현장을 피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
국회 시위 부근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영국도 외무부가 국가별 여행 권고사항으로 계엄령을 언급하면서 그 한국에서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고 자국민들을 상대로 경고를 했고요. 4일 계엄 해제 후에도 대형 정치적 집회를 피하라, 광화문과 대통령실,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시위가 예상된다면서 한국을 찾는 자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집회 참석은 자제하라 이렇게 자국민한테 권고하고 있고,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한국에 대해서 여행 경고를 발령하면서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집이나 숙소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지켜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수준을 그 과거 1단계인 일반적인 안전 이런 조치 시행 단계에서 지금은 2단계인 더욱 주의를 기울여라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사실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2단계면 좀 심각한 안전 보안 문제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발령을 하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자국민들한테는 좀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커피숍의 그 테이블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놓고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와도 물건이 그대로 있는, 그리고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세계에서 치안이 좋기로 좀 소문난 국가잖아요.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행 갈 때 굉장히 그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이미지로 안전하지 않은 국가의 이미지가 입혀진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사실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서 야, 어제 계엄이 선포됐었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구나. 참 이렇게 격세지감이다라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외국 분들이 그러는 게 당연하다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쿠데타 일어난 건데, 근데 사실 우리는 아무 꺼리낌 없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 그 외국분들도 좀 그런 걸 알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 계엄령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에 차질이 생긴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여행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 문제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1달러당 1,400원대에서 지난 3일 밤 그 비상계엄 사태로 1,44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게 1달러를 바꾸는데 더 많은 한국 돈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지는데요. 원화 가치가 그만큼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금융당국의 외환시장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외환시장 안정화에 나서면서 지금은 조금 진정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원화가 과거보다는 원화 가치가 낮고 변동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해 가잖아요. 특히 연말 휴가로 해외여행 계획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환전할 때 더 많은 그 비용이 듭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 간 자녀들을 둔 그 부모님들은 외화송금이 필요할 텐데 이때도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져야 돼서 아마 좀 힘드셨을 거예요. 면세점 이용도 사실 메리트가 없어질 수 있는데요. 환율 상황을 그때그때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면세점은 원화 가치가 내려갈 경우 백화점에서 사는 거랑 사실 큰 가격적인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이나 이런 산업계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환율 변화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계엄령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인식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서 환전할 때 원화를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태국을 여행 중이라는 한 한국인 관광객이 자신이 활동하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국 환전소에서 한국 돈을 거부당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글과 함께 게재된 태국 현지 환전소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환전소의 게시글로 한국 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는 일시적으로 원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공지문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게 비상계엄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태국 갈 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5만 원권을 환전하는 게 이 여행 많이 하는 사람들에서는 이게 꿀팁으로 공유가 됐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태국 바트화를 바꿔가는 것보다 현재 도착해서 공항에 있는 환전소에서
돈을 바꾸는 게 더 환율적으로 좋다는 그 인식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준비 없이 가서 이제 환전을 할 생각으로 갔는데 계엄령이 딱 터지니까 이제 그 한국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좀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계엄령 사태로 당분간 정치권은 시끄럽겠지만 그 국민들이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계엄령 후폭풍으로 흔들렸던 한국의 이미지가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00몇십 개국의 네. 그 비자 검사를 좀 이렇게 강화하는 조치를 좀 했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들어오신 태국에서 입국자들이 이제 불법 체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그 심사 대상,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이렇게 그런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사실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때마침. 아마 그런 네.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 일부 환전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치안과 별개로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불안정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예. 이미 뭐 벌써 뭐 최근에만 해도 뭐 2번의 탄핵이 경험이 있었고 국지전 도발, 뭐 북한이 맨날 포 쏘고 정권 교체 뭐 수시로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많잖아요. 총선에서 광화문만 가도 사람들이 전쟁 난 줄 알고 매주마다 이렇게 뭐 놀란다 시위하시는 그러잖아요. 분들도 많고 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익숙한 게 이제 느껴졌는데 이게 이제 그 계엄이라는 거는 사실은 군대가 동원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저기 정말 뭐 어디 뭐 극단적인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나라에서 갑자기 군인 모습이 군인이 총을 시민들하고 들고, 예. 대치하고 있고 국회의원 의장실을 가고 있고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충격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사실은 해외 누리꾼들은 또 다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런 이제 그 댓글이 있었어요. 자기 전에 민주주의 국가였고 자다가 독재 국가였고 자고 일어나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네. 이 데모크라시하고 크레이지라고 해서 그걸 줄여가지고 데모크레이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이게 한국은 되네.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냐 도대체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점에서 또 다시 한번 또 긍정, 저는 저기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저런 겁니다. 이게 계엄이 그냥 계엄과 해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탄핵 정국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뭐 그 과거에도 그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탄핵 찬성 반대 집회 하면서. 근데 그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예전에 왜 그 촛불 집회 처음에 했을 때 미국소 막 그래서 촛불 들고 광화문 확 메운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상할 때 우리나라 협상 대표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한국은 이렇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서 보고서 저런 일이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든다는 게 그래서 그쪽이 많이 양보해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 약간 축제 분위기도 있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중요한 한국이. 이게 이제 그게 요번에 이제 아마 계엄으로 또 조금 또 이제 처음에는 공포 두려움 뭐 하다가 이제 뉴스나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계엄이 뭐 낮은 지지율에 뭐 여러 스캔들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그냥 전격적으로 무모하게 한 거구나. 그러면은 뭐 큰 변수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마 이제 요번 주말이나 이럴 때 뭐 저도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서촌이라든지 이런 관광 유명 명소라든지 해서 그 분위기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참 격변 다양하고 막 다이내믹하고 그런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해를 마감을 하는 연말에 사실 특히 이제 12월에 원래 정치적인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게 또 벌어져서 앞으로 이제 사실 또 계속 가는 이슈여서 조금 여담이지만 예전에 마이니치 신문 그 한국 특파원 하신 분이 자기가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 갑자기 한강 다리가 무너져서 내 기자 일생에 이런 큰 사건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막 취재를 하고 큰일을 치렀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비리가 추락하더래요. 그런데 한국은 끄떡없이 돌아가고 그랬다 이런 얘기. 이제 뭐 회복력, 복원력을 또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뭐 박 부장 얘기하는 거 다음에 이제 연말 시즌에 저는 이제 좀 다른 주제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연말 인사 시즌 또는 뭐 승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퇴직이라든지 뭐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창업이잖아요. 네, 치킨집,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 자영업 혹은 창업에서 가장 성공한 분이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제 뭐 거의 자영업의 신화? 왜 그러냐면 이제 얼마 전에 상장을 했잖아요. 네네. 상장했을 첫날이 사실 주가가 한 5만 1,000원 정도였으니까 더본코리아 지분을 한 60% 갖고 있으니까 당시의 가치로만 한 4,500억 정도?
뭐 지금은 뭐 한 3만 원 한 중반대로 뭐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수천억을 한 거죠. 이 백 대표가 사실은 집이 조금 뭐 잘 사는 집안이어도 사실은 처음에 93년에 이제 쌈밥집을 열고 94년에 더본코리아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한 겁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뭐 빚도 많이 져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하루에 4시간만 자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한신포차라든지 백다방 한 전국에 점포 수만 한 3,000개 정도, 2,9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을 하다 보니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이제 왜 자영업들 왜 골목식당이라든지 예산식당 코칭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도 자영업으로 제2의 뭐 인생이라든지 아마 하실 것 같던데 사실 자영업 하면은 항상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창업도 많이 하지만 폐업도 무지 많이 한다라는 거죠. 상황이 지금도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뭐 언젠 좋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해가 갈수록 더 좋은 상황은 아니고 뭐 작년에만 한 해만 한타 뭐 폐업 신고하시는 사업자 정도가 한 100만 명 정도라고 하고 한 뭐 4명 중 1명은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라고 네. 하는데 그래도 자영업 창업의 트렌드는 항상 있어 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뭐 치킨,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엔 무인이 또 뜨더라고요. 그렇죠. 무인 세탁소, 있고, 네, 빨래방. 또 빛의 속 빨래방도 있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떴다가 갑자기 사라진 마라. 탕후루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급성장을 해서 외국에 매각된 요아정이라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뭐 그런 네.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창업박람회 같은 걸 보면은 네. 그게 이제 창업 트렌드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커피 창업은 여전히 인기. 그다음에 요아정 같은 디저트 카페. 그게 올해 트렌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김밥, 핫도그, 만두 이런 거 이제 리스크가 좀 적은 분식집이죠. 사실은 뭐 김밥 천국은 워낙 다품종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가 지금 많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분식집. 그다음에 유행을 타지 않는 우리가 회식 가는 곳이 뭐 고깃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깃집, 치킨집, 족발집은 항상 이제 영원한 유행을 타지 않는 거. 거기 을지로 저희 아시아경제에 있는 회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자카야. 그게 이제 올해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자카야가 저런 거라고 합니다. 늦게 마시는 술 문화가 많이 줄면서 뭐 일본 소주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이자카야.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 샐러드, 뭐 무인 꽃집,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초밥집, 그래서 무인 매장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내년 트렌드는 좀 뭘까요? 한번 무인이 계속 강세로 가지 않을까요? 인건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토대는 가고 그 매경 이코노미라고 이제 그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장사 고수들하고 모여서 이제 그런 책을 하나 낸 게 자영업 트렌드 2025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한 5개 정도 트렌드를 했는데 사실은 뭐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는 가성비 소고기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우라든지 비싼 거 말고 이제 외국산 소고기로 네. 예컨대 이제 불판 하나 놓고 개인당이 가성비 소고기집. 그다음에 1인 가구나 혼밥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1인 샤브샤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 매장. 왜냐하면 무인 매장은 이제 인건비가 많이 안 드니까요. 그리고 이자카 대신에 이제 한식 주점이 뜬다. 전통주하고 막걸리 네. 뭐 이런 건데 혹시 이 중에서 뭐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하겠다 하면은 뭐 하고 싶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창업에 뜻이 없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걸로. 저는 여러 번 해봐서 하려면 제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니까 저렴한 가성비 소고기집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숫자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치킨 프랜차이즈가요. 네. 가맹점이 3만 개라고 합니다. 많네요. 브랜드는 600여 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빅3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BBQ나 교촌, 그다음에 BHC죠. 요 3사가 한 2,000개에서 1,000개 정도까지 있는데 치킨이나 커피나 통상 1억 중후반 정도로 다 창업 비용이 들더라고. 임대료 빼고. 근데 이제 규모에 따라서는 거기서 억이 더 드는 거죠. 10평 미만이냐 20-30평으로 가느냐에 그리고 따라서. 요즘에는 가게 규모가 좀 작아도 배달 음식이라는 그렇죠. 게 워낙 치킨이 트렌드가 돼서 네네. 배달 매출을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는 10만 개래요. 2022년 기준에. 그러니까 그만큼 좀 쉽다 보니까 창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요새 뭐 커피 뭐 1,500원, 2,000원짜리도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은 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말씀은 빠졌지만 편의점 창업 많이 하잖아요. 편의점 점포 수는요 54,000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가 더 많은 일본이 5만 8천 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하고 비슷한 사실 거죠. 옆 건물 가도 편의점, 그 옆 건물 가도 편의점, 거의 한 블럭마다 편의점이 다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IMF 이후에 편의점이 계속 잘 돼서 지금은 좀 포화 상태일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늦게까지 술 안 먹고 그냥 편의점에서 뭐 사는 그런 문화 트렌드가 생겨서 아직은 괜찮은데 이젠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최소 1억 중반 임대료 인건비까지 하면 2, 3억 이상이 드는 거고 뭐 조금 규모가 더 넓으면 인테리어 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개인이 내가 음식을 좋아하고 해서 에디터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소고기집을 할래. 근데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왜 프랜차이즈를 하느냐? 이게 쉽잖아요. 노하우 전수 받고 뭐 그 상권까지 분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 해서 운영 노하우까지 다 하고 그리고 식재료도 다 왜냐하면 보내주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죠. 사실은 조리도 하지만 조리보다는 관리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데 어려운 배경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개가 죽고 수십 개가 생기면서 계속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계속 울면서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창업 트렌드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건데 그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거는 피해야 될 그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후죽순 생겨나면 또 경쟁이 또 심화되고 차별성이 없어지면 또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니까 무조건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나만의 그 새로운 스타일로 나만의 그 아이템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과의 싸움, 노력과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창업을 했는데 나는 수수료 난 배달도 안 할 거야. 상호 작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렇게 창업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쟁, 임대료, 인건비 부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다른 거는 배달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결국 지금 수수료, 배달료 부담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 2만 원짜리 팔아도 업주한테 떨어지는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도 뭐 저희가 담당하는 뭐 기사를 많이 쓰지만 노쇼도 많고 또 별점 테러. 사실 별점 테러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악성 민원 이런 거죠. 그리고 먹튀부터 해서 힘든 게 많죠. 그리고 사실은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갈등도 많습니다.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지역에서 얼마의 뭔가를 할 텐데 그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유치가 중요하잖아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인하고 근데 이제 정보 분석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다 보면은 사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갈등이 많은 거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그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쪽 수수료 이런 쪽과의 갈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많이 하는데 배민이라든지 이렇게 비마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또 그런 데가 진출을 했으면 또 서로 경쟁이 돼서 그쪽 자영업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하다 보면은 무한 경쟁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들인데 근데 계속 직장인을 하시면 좋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창업의 길로 일반 내몰리는, 스타트업이나 네. 뭐 창업의 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규모 창업 프랜차이즈가 아닌 다른 창업의 길로 가는 건 네.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 보니 믿는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촌 같은 경우는 거의 폐점률이 낮다고 합니다. 대신에 뭐냐? 신규 출점도 적은 거예요. 이익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업하다 프랜차이즈 쪽 얘기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급 우울해지는 경향들이 결론은 좀 우울하게 나는 경향들이 많은데 머지않은 근데 저는 예비 창업자들 아니십니까? 저는 그 요즘 기자들이 창간을 많이 해서 그 창간이라고 통닭을 좋아하지 않아서 절대 그 에, 치킨집은 안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창업해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뭐 백종원 예컨대 뭐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또 다르고 거기는 좀 이렇게 급이 안 되고 제일 성공한 거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일 텐데 그분은 저기죠. 네. 이제 일반 기업. 프랜차이즈? 저는 지금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자영업 창업을 이제 뭐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건데 제가 이제 그 창업이 쉽지 않다는 걸 그 권혁빈 창업자가 굉장히 막 그 조단위 돈을 가지고 있고 뭐 특이하게 성공해서 세계 시장에서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그분이 사실은 창업해서 한번 망한 적이 있어요. 그 포시 소프트라는 회사를 했었는데 관에 공급하고 뭐 그런 걸 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회사를 접을 때 자기 술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접대를 계속 해야 돼서
토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에이, 그만둬야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뭐였냐면 이 동업하는 선수들 주주들이 많았는데 너무 이렇게 의견 맞추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지금 그 스마일게이트는 본인이 100% 지분 갖고 있거든요. 조금 다른 지분을 팔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사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너무 싫어서 자기는 절대 지분을 남한테 안 주고 자기가 100% 갖고 있겠다. 근데 그 정도 규모 있는 회사가 지분을 100% 개인이 갖고 있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렇게 하고 있고, 게임 회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남한테 뭐 로비를 하거나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고생을 한 과정을 겪고 성공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도전하실 때 한 번씩은 좀 힘들 거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가지 않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자영업의 길을 가는데요. 백종원 대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는 자수성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만 많이 노력을 했지만 네. 자수성가보다는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대학생 때 다양한 음식을 경험한 그런 그 제공을 누가 해줬냐? 집에서 해줬다는 거죠. 사실 그 바탕이 됐기 때문에 물론 노력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네. 자기 혼자 성공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백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창업이나 자영업을 하려면은 안 되는 집에 가서 보래요. 잘 되는 집 가면은 금방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쉬워 보이니. 나도 해야지. 근데 안 되는 집 가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입지는 왜 안 될까? 입지하고 여러 가지 분석할 거 아니에요. 맛도 보고 서비스도 보고 메뉴도 보고 고객들 취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되는 데 가면 아이고 뭐 이런 거 뭐 나도 하면 좋겠다는데 안 되는 데 가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오히려 또 이렇게 장사하면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거라서 안 되는 곳에 가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여러 가지 그 조언들을 하시고, 제가 뭐 성공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힘든 자영업자분들 다 더 힘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엄령 그리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 부장님, 이 부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